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날은 하락한 채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한 5분 뒤에 미국 증시가 마감하게 되는데 크게 이 미국 증시 하락 이유로 두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월 증시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좀 느닷없이 미중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기업들이죠. 반도체 기업인 SMIC와 국영 석유 기업인 크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도 역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1987년 이래의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한 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러셀 2000 지수는 한 달 동안 거의 20% 가까이 올랐죠. 역사상 최대의 월간 상승폭을 기록한 채 11월 장을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장이 마감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기업 가운데 하나죠. 줌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줌 실적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굿모닝 글로벌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드립니다. 마감 시간까지는 3분가량 남아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는 11월 한 달간 산타 랠리를 이끌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기록적인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장에서는 한숨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12월을 맞이하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그간 올랐던 것에 따른 부담 등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11월 한 달은 미국 정권 교체 등으로 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을 제외하고 11월 들어 약 13%가량 올랐는데요. 지난 1987년 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할 추세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렸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또 향후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기 순환주가 뚜렷한 강세를 좀 시현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94% 효과를 보였고 중증 예방률이 10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사는 바로 이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이 소식에 간밤 모더나의 주가 급등했습니다. 연이은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2종이 배포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또 화제가 됐던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그의 경제팀 인선을 확정지었는데요. 이전에 보도됐듯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 지명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친규제 진보주의자로 평가를 받는 그녀가 과연 어떤 정책을 또 펼치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SMIC와 에너지 기업 중국 해양석유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내년 1월 정권이 바뀔 예정인 만큼 이런 조치가 시장에 큰 불안을 야기하진 않았지만 투자 심리를 더 위축해 지수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 먼저 확인해 볼까요? 현재 마감이 되진 않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1%대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29,58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하락폭이 다소 적긴 했는데요. 0.06% 보합권에서 현재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12,20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38%의 하락세 시현되고 있고요. 3,62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채 현재는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모더나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결과 최종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비쳤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백신 추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위주의 하락세가 나타났던 것이 좀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다만 이 특별하게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리고 중소형주와 관련해서 좀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11월장에서 결국은 좋았던 섹터에 대해서 좀 매도세가 집중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은 11월에 약 한 30% 정도 상승하면서 굉장히 양호한 섹터 흐름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잉 등의 역시 11월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에 대해서도 매도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와 또 별개로 세일즈포스가 이 슬랙 인수를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 세일즈포스가 다우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수에 또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폭을 좀 줄인 채 마감됐습니다. 0.89% 하락하면서 29,643을 기록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장중 한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3,595까지도 내려갔던 것이 3,600을 회복한 채 마감이 됐고요. 0.45% 내려서 3,62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장중 한때 상승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06% 내리면서 12,198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감산을 추가적으로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오펙 플러스 회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두고 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은 오펙에서는 과연 러시아가 이 증산을 연기할지를 좀 지켜보자면서 자신들의 결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것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유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WTI 가격이 0.8%에서 0.9% 내리면서 45.1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금값인데요. 금값은 백신 호재가 나온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 밤 사이에는 거의 7월 2일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왔는데 특히 이번 달에만 5.6% 하락하면서 2016년 이래 최악의 한 달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0.45% 내리면서 1,780.1달러를 현재 선물시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1월 장 마감을 하루 앞둔 가운데에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날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 한때 2만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설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만 선까지 아주 가깝게 가진 않았지만 19,400달러 선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이어서 모더나가 두 번째로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백신 최종 임상 관련해서 최신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방 효과가 94% 정도였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인삼 참여자 3만 명 정도 가운데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196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185명이 플라시보 투여군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백신 투여군 중에서의 감염자는 1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백신 효능이 약 94.1%로 산출됐다라고 사측에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모더나는 앞서 11월 16일에도 초기 임상 결과 백신 효능이 최소 94%임을 밝혔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당초에 발표를 했던 긍정적인 결과를 더욱더 좀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증되는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측은 또 이번에 임상 내에서 발생한 중증 환자 30명 가운데서 백신 투여군이 제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더나 CEO는 이에 대해서 백신의 94.1%의 높은 효능 외에도 중증 환자를 예방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러면서 곧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지난 11월 20일에 화이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제약사로 남게 됐고 몇 주 내에 이제 미국인들이 모더나 백신 역시도 접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임박한 분위기인데요. 얼마나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이날 관련해서 좀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이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기반을 했고 이들의 공급 스케줄이라든지 공급량에 기반해서 전망을 좀 산출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최고 위험군부터 이제 접종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4월쯤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보다 더 빠른 내년 3월에 EU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호주 등의 국가도 5월이면 인구 절반의 대상에서 접종 달성이 좀 예상된다라는 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가을까지 이렇게 선진국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FDA에 앞서서 영국에서 먼저 이 백신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유럽 증시가 최근에 보여줬던 이 상승세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날도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도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유럽에서 더욱더 좀 빨리 백신 접종이 예상된다라는 점이 유럽 증시가 11월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지난달에 14% 이상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86년 이후에 최고의 월간 성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섹터별 좀 움직임을 본다면은 역내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 월간으로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즉 백신 기대를 제대로 반영한 유럽 증시의 지난 11월의 아웃퍼폼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한 번의 쇼핑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먼데이인데요. 이 사이버 먼데이가 이번에는 미국 역사상 최대 온라인 매출 신기록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 12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사이버 먼데이는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연휴가 끝난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컴퓨터로 온라인 주문을 하게 되면서 기원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 온라인 구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온라인 구매가 많은데 이번에는 역사상 최대 매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번엔 약 8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정도의 온라인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지난 10월부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2달에 가까운 쇼핑 시즌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거 아닌가 싶겠지만 그러면서도 어도비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6% 정도가 사이버 먼데이에 더 큰 규모의 세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버 먼데이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미뤄온 그런 이 응답자들이 거의 꽤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올해는 이 사이버 먼데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인 상황이죠. 실적도 매우 좋지 못했었고요. 결국 이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쇼핑 시즌에 굉장히 많이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팀장님, 일단 그 연말 쇼핑 시즌의 기록이 정말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증시에도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네, 연말 쇼핑 시즌 호조는 분명히 좀 증시에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재확산세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봉쇄령에 또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견고함을 증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온라인 쇼핑 붐이라는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질 만한 새로운 성장 트렌드를 좀 공고화했다는 의미가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와 좀 관련을 해서 최근에 이렇게 연말 쇼핑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존의 또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마존과 관련해서 사실 하지만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매출 호조 소식에 단기적으로 좀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다만 이익 지표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이 온라인 주문 배송이 좀 많다 보면은 배송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보너스 지출에 대한 우려 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랜 아마존의 이 주식 보유자지만은 최근에 이 지분을 좀 덜어냈던 스코티시 모기지 펀드라는 회사에서도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기 비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현재 시가총액 규모는 좀 비대하다라고 본다. 이런 판단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 경제 분야를 이끌어갈 경제팀 인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전부터 예상을 했던 대로 옐런 전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아직 상원 통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통과가 된다면 옐런 의장은 231년 이 재무부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됩니다. 이외에도 경제팀에는 여성, 유색인종이 대거 포진해서 곳곳에서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는 인도계인 니라 텐든 미국 진보센터 대표가 낙점되면서 최초의 유색인종 및 여성 국장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텐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의료보험 정책인 오바마케어 초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바이든 캠프의 월리 아데이에모 거시경제 국가안보보좌관은 재무차관으로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인데요. JP모건에서는 경제팀 구성원 모두가 관록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라면서 대부분이 현안을 새로 파악할 필요가 없이 취임 첫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팀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어벤져스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무장관의 예상했던 대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 그녀가 펼치게 될 재정정책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옐런 전 이 연준 의장의 재무장관 내정 소식에 애초에 좀 시장이 좀 환호를 했었죠. 여기에는 결국은 이 비둘기파의 컴백, 즉 전체적인 경기 부양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제닛 옐런이 연준 의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S&P 500 지수의 상승률도 약 한 60% 정도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옐런이 여기에 더해서 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양 합의 기대감도 시장에서 좀 고조될 여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애플이 5G 아이폰 수요 호조 전망에 간밤 급등했습니다. 니콜라를 저격한 힌덴버거가 중국의 전기차 업체 칸디의 가짜 매출을 공격하면서 이날 칸디 주가가 25% 넘게 급락했습니다. GM이 니콜라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하면서 니콜라가 간밤 27%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입니다.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애플에 대한 뉴스가 나왔네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으로 이 증시 전반이 좀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모처럼 약 한 3% 정도 급등하면서 양호한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바로 최근 출시를 했던 5G 아이폰에 대한 수요 호조 전망이 제시된 덕분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날 애플에 대한 불 케이스,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 시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71달러에서 19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해당 애널리스트는 알파와이즈라는 기관의 서베이 결과를 인용해서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들의 이 5G 폰 구매 의향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제품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에서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역대 최장 수준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공급망 전망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공급 문제도 이제 풀릴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또 더해서 미국의 통신사들도 양호한 초기 수요를 시사한 점 등을 이 불 케이스 목표 주가 상향 근거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서베이 결과를 볼 때 당초 예상 대비해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훨씬 좋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했으며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가 타사의 스마트폰을 아웃퍼폼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FY 2021년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이 마감이 될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이폰 출하량에 대한 부울 케이스 최상의 시나리오로 2.68억 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2.4억 대 대비해서 상향 조정한 것이고 시장 컨센서스 2.13억 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아이폰 판매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5G 아이폰에 대한 판매 기대는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꾸준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약세장에서도 애플의 주가가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좀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유지된 결과 결국은 이 응축된 힘이 약세장에서 좀 빛을 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외에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최근에 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룹 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도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목표 주가로 131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이폰 수요 공급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외에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캘린더 이어 내년, 그러니까 그냥 내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서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아이폰 12 프로의 수요가 11 프로 대비해서 강력하다고 밝히는 등 일단은 아이폰에 대해서는 판매 호조를 점치는 투자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급등을 포함해서도 이날 하락장 속에서 나스닥 지수는 다소 선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역시 기술주를 버리긴 힘들다라는 의견이 이래서 나오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불안할 때는 대형 기술주가 그래도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물론 이제 가치주와 스몰캡의 차례가 좀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IT 업종에 대해서도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 포지션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분위기가 오늘 장에서 좀 이 현실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트위터 상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자로 꼽히는 애덤 코벳이라는 인물이 기술주에 대한 좀 열기가 식기는 했지만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할 업종이라고 강조했다는 그런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줌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줌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99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76센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줌의 주가는 약 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이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다음 분기에 매출 증가율이 329%를 기록할 것이라고 이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 분기의 증가량에 비해서는 매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이 시장에서는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줌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칸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저희가 방송상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중국 전기차 업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니콜라를 저격했던 공매도 헤지펀드 힌덴버그가 이번에는 이 칸디 테크놀로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칸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만 달러 미만의 소형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 니오나 샤오펑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칸디의 주가도 거의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힌덴버그가 칸디가 공시한 매출이 가짜라고 공격을 하게 된 건데요. 힌덴버그는 칸디가 공시한 이 매출을 살펴보니까 본인들의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한 가짜 매출로 꾸며낸 것이라면서 아주 뻔한 수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힌덴버그가 지난 12개월 동안 칸디가 팔았다는 가장 큰 고객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55%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 기업의 전화번호가 칸디의 자회사 전화번호였다고 하고요. 또 이사회 멤버의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또 고객의 주소가 적힌 곳을 찾아가 보니까 칸디 테크놀로지라는 사인이 있는 곳이었다고 하고요. 이날 샤오펑과 그리고 니오의 주가도 덩달아 하락했는데 칸디의 이런 이슈가 직접적인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팀장님, 이 중국 전기차 사실 모든 기업이 이런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좀 신뢰성에는 흠집이 간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유망한 것은 맞습니다. 타국 대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화끈하게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은 분명히 좀 중국 전기차 섹터 자체에 좀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소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간의 기대감이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좀 돌아볼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니오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10월 판매량이 약 한 5,000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 가능하지만은 규모가 너무나도 빈약하죠. 연 전체로 보더라도 약 한 3만 대 정도의 차를 팔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현대차가 한 해에 한 750만 대 정도의 차를 팔거든요. 그렇다면은 판매량은 250분의 1이 될 텐데 니오의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지금 2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수소차 업체 이 니콜라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니콜라의 주가는 27%가량 폭락을 했는데요. 마감 기준으로 26.92% 하락세를 연출했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0.3%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GM의 주가도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2.7%대의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자, 이렇게 GM의 이러한 결정에 니콜라가 개발 중인 상업용 수소 트럭 공동 개발 계획도 무산이 됐고 당사가 출시할 예정이었던 픽업 트럭 배저의 공동 개발 계획도 무산이 되는데요. 앞서 이 GM은 니콜라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마도 니콜라의 기술력과 창업자에 대한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당시만 해도 GM 측은 니콜라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마쳤다면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은 지분 취득을 포기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번 GM의 결정으로 니콜라의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의 기술력만은 좀 믿어왔는데 이제 그것도 입증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니콜라는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앞으로 어떻게 니콜라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니콜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한 이 매출 제로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좀 상당했던 이유는 전기차가 결국은 좀 대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GM이 투자를 하는데 과연 좀 불안하겠느냐. 이런 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은 좀 분명한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투자자 미국 주식 보관 규모 21위에 빛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분들도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이 이번 소식 이후에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배저, 픽업 트럭 관련해서 어떤 GM의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캐펙스 집행과 관련한 좀 관여 등에서 벗어나서 중량이 매우 좀 큰 클래스 A 트럭 개발에 집중할 계기였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타격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단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또한 덧붙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